중국 상류층 장인어른이 가난한 한국인 사위를 무시하다가 두바이에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VIP 통로로 사라지는 한국인, 왕족들까지 존경하게 만드는 그의 정책. 45분간 입국 심사대에 갇힌 장인어른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다고 합니다. 한국 여권의 위력에 무너진 중국 재벌의 자존심,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저는 중국 최대 부동산 재벌 장그룹의 회장 장웨이룽이라고 합니다. 올해 65으로 베이징에서 40년 넘게 부동산 사업을 일궈왔어요. 저에게는 제 자랑이자 제 천국인 외동딸 장이링이 있어요. 뜬금없이 장이링이 한국인과 결혼을 한다며 데려왔을 때 그 아이에게 처음으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중국에 훌륭하고 잘난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 작디 작은 나라 한국의 사람이라니요. 후진타오 전 주석 보좌관의 아들도 우리 장이링한테 관심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장이링의 간절한 부탁에 마지못해 처음 만남을 가졌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더군요. 큰 키도 가졌고 얼굴도 훤칠하고 예의도 바르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왠지 모를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중국의 변방국가였다는 역사적 사실이 계속 떠올랐어요. 게다가 요즘 한국 드라마가 중국에서 인기라며 마치 자기네들이 문화 강국인 것처럼 떠들어대는 모습이 꼴보기 싫었어요. 장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장일인과 만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의는 바르지만 뭔가 2% 살짝 부족해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어디서 일하냐고 물으니 한국 건설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한다고 하더군요. 뛰어나지도 않는 평범한 회사원일 뿐이었어요. 베이징대 출신의 중국 국영기업 회장의 아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조건이어서 그런지 꺼림직했어요. 중국에서는 우리 딸 나이 또래 남자애들이 벌써 회사 부사장 자리까지 올라가고 그런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조그만 나라 한국에 사는 그저 평범한 회사 직원이라니. 그렇게 첫 만남을 가지고 딸의 완강한 의지를 꺾지 못하고 결국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결혼식 날이 왔고 저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저희 가문의 위상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주변의 유능한 사업가들도 제 딸이 한국인과 결혼한다고 하자 놀라는 기색을 숨기지 않더라고요. 장웨이룽, 자네 딸은 왜 하필 한국 사람을 골라서 결혼을 하는 건가? 중국은 이제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인데 말이야. 그런 작은 나라 사람이랑 결혼을 하다니. 그런 말들만 결혼식 당일에 수십 번은 들은 것 같아서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었어요.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에서는 저는 은근하게 한국을 깎아내리는 발언들을 가족들에게 내뱉었어요. 중국 5천년 역사에 비하면 한국은 그저 작은 나라지. 중국 시장의 규모가 한국의 10배는 거뜬히 넘지 않나. 같은 말들 말이죠. 도윤은 그 자리에서 저의 그런 발언들을 들어도 듣는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야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표현한 것인데 뭐라고 말할 게 있나요? 가족들 앞에서 체면을 차리느라 도윤은 참았지만 얼굴이 붉게 변하는 걸 보면 속으로 천불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장이링의 나중에 저에게 그만하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그런 소리를 계속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사위의 진짜 모습을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그 무지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끝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중국인의 자존심으로 가득 찬 제 편견은 도윤과 함께 간 두바이 가족 여행에서 하나하나 깨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가족들의 운명이 한순간에 바뀌는 순간이었죠. 사업 확장 겸 가족들과 여행을 함께 가기 위해 두바이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기름국 부자 나라의 두바이에 부동산 투자를 하면 대박이 날 것 같았거든요. 15시간이 넘는 긴 비행을 끝마치고 두바이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피곤한 상태로 입국 심사를 위해 줄을 서는데 도윤이 갑자기 말을 하더군요. 아버님, 저는 별도 통로로 입국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호텔에서 따로 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 통로라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지 의아했어요. 중국 여권이라면 모를까? 한국 여권으로 무슨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혼자 간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공항 직원이 도윤의 여권을 보더니 그를 안내해 주었어요. 한국 여권 소지자 전용 특별 통로라고 쓰인 곳으로 말이에요. 도윤은 그곳에서 단 5분 만에 입국 수속을 마치더니 저희보다 먼저 입국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반면에 저희 가족들은 일반 입국 심사줄에서 무려 50분이나 기다려야 했어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 여권이 한국 여권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이랍니까? 그 모습을 보고 제 자존심에 크게 생채기가 났습니다. 아버지, 한국이랑 아랍에미리트가 특별비자 면제 협정을 맺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빠가 빨리 통과한 걸 거예요. 장희링의 말이 저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저희 같은 대국보다 대우를 받는 한국이 꼴사납게 보이기만 했죠. 세관을 통과해 입국장에 들어서니 도윤이 벌써 도착해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항 귀빈실에서 나온 아랍 남자들이 도윤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는 겁니다. 김 이사님, 두바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차량은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했어요. 특별 차량까지 대기를 하고 있다니 도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까지 대접을 받는 걸까요? 제가 알던 평범한 회사원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저희에게 간단히 설명을 했어요. 아버님, 제가 이번에 두바이 프로젝트 때문에 같이 두바이에 온 겁니다. 저희 회사에서 미리 픽업 차량을 준비해 두었네요. 같이 타시죠. 호텔로 가는 길, 제 마음은 복잡해서인지 심드렁한 맘에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중국인으로서의 자존심은 이미 크게 상했지만 한편으로 사위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대체 이 청년은 어떤 일을 하길래 두바이에서 이런 대접을 받는 걸까? 궁금해졌죠. 두바이 시내로 들어서는 길에 보이는 화려한 고층 빌딩들이 제 눈을 부시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 건물이 눈에 띄었어요. 공사 중인 거대한 빌딩에 한글로 된 건설사 이름이 크게 붙어 있었거든요. 바로 도윤이 다니는 회사의 이름이었어요.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윤이 평범한 회사 직원이 아닌 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심기불편한 마음을 안고 호텔에 도착하니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버즈 알 아랍이라는 세계적인 7성급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데 프론트 데스크의 직원들이 도윤을 보더니 갑자기 공손한 태도로 바뀌는 겁니다. 한국어로 인사까지 건네며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모습들이 제 눈에도 보였어요. 도윤은 마치 평소에도 자주 있었던 일처럼 체크인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렇게 도윤 덕에 저희 가족들도 같은 층의 스위트룸으로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한 방당 하룻밤 가격이 중국 돈으로 수백만 원이 넘는 비싼 방이었어요. 제가 방의 금액을 듣고 당황한 기색을 보이자 도윤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었어요. 아버님, 제가 이번에 두바이와 한국의 경제협력포럼 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그래서 호텔 측에서 숙소를 제공해 준 거예요.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얼떨떨한 채 짐을 풀고 있는데 장희린이 들어왔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비장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장희링은 도윤이 평범한 직원이 아니라 한국 최대의 건설회사 해외사업본부 이사라고 말해주었어요. 이번에 두바이 왕실과 10억 달러짜리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계약을 맺으러 왔다는 거였어요. 10억 달러라면 우리 돈으로 무려 1조 원이 넘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호텔 레스토랑에 내려갔을 때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두바이 왕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도윤에게 다가와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었어요. 도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그들과 대화를 나누더군요. 제가 궁금해하자 식사 중에 도윤은 자신이 맡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두바이의 친환경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더라고요. 세계 최첨단 기술을 적용해 미래 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였어요. 한국이 IT와 건설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설명을 들으며 제 기분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두바이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한국과 사위를 바라보았는지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어요. 장일인이 도윤을 선택한 이유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무지함이 부끄러워졌어요. 포럼 일정이 없는 날, 우리 가족은 현지 여행사에서 예약한 두바이 사막 투어를 나갔습니다. 지프차를 타고 사막의 모래 언덕을 오르내리는 스릴 넘치는 체험이었죠. 사막의 광활함과 황금빛 모래의 아름다움에 모두 감탄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모래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운전기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모래 폭풍으로 방향을 잃어버렸고 설상가상으로 차량 엔진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는 사막 한가운데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휴대전화도 터지지 않았고 차량 무전기마저 고장난 상황이라 구조 요청이 불가능했죠. 모두 진정하세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윤은 침착하게 차량 보닛을 열고 엔진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엔진에 모래가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임시로 고쳤으니 천천히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도윤은 자신의 배낭에서 항상 챙겨 다닌다는 나침반을 꺼냈습니다. 그걸로 현재 위치를 확인한 후 가장 가까운 대피소까지의 경로를 찾아냈죠. 모래 폭풍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방향 감각을 잃지 않고 차량을 운전해 우리를 안전하게 대피소로 인도했습니다.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구조대가 올 때까지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도윤은 배낭에서 비상식량과 물 그리고 휴대용 정수기까지 꺼내 모두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위급 상황을 대비해 항상 이런 물품을 챙긴다고 하더군요. 밤이 깊어지고 모두가 잠든 사이 저는 처음으로 도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를 가볍게 평가했던 제 오만함이 부끄러웠습니다. 도윤은 한국 특수부대 출신이었고 극한 상황에서의 생존 훈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군 복무 중에 배운 기술과 경험이 오늘 같은 위기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거죠. 사막의 밤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별이 가득했습니다. 그 아래서 사위와 나눈 대화는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윤이 보여준 침착함과 실력, 위기 상황에서의 리더십은 어떤 사업가라도 부러워할 자질이었어요. 사막에서의 아찔한 경험 후 호텔로 돌아와 하루를 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 호텔 테라스에서 차를 마시자고 제안했어요. 밤바람이 시원한 테라스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한국은 교육열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이 있죠. 저처럼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도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도윤은 서울 변두리에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공부를 열심히 해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고 했죠. 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셨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자식 교육만큼은 최고로 시켜주셨다고 해요. 도윤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중국에도 비슷한 가치관이 있으니까요. 다만 요즘 중국은 빈부격차가 너무 커서 가난한 집 아이들이 성공하기 힘들어졌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한국의 경제 발전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한국 전쟁 후 폐허가 된 나라가 어떻게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는지, 반도체, 조선, 자동차,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을 배출했는지 말이죠. 한국의 눈부신 발전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문화대혁명 시절 겪었던 어려움과 개혁개방 이후
부동산 사업으로 성공한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서로의 삶을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동아시아인으로서 전쟁과 가난을 겪고 일어선 세대의 공통된 경험이었죠.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으로 두바이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말이죠. 도윤은 단순히 한국인이 아니라 훌륭한 인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야 딸이 왜 그를 선택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두바이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저희 회사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갑자기 강화되면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게다가 경쟁사인 리우그룹이 저희 회사를 인수하겠다며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했습니다. 40년 동안 일군 회사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해결책을 찾아 헤매던 중 장일잉에게 전화가 왔어요. 딸은 제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심각한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나 봅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아 보여요. 딸에게 회사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장일잉은 도윤에게 상의해보겠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솔직히 별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이 중국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알겠냐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이틀 후 도윤이 직접 베이징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는 곧바로 저희 회사로 와서 재무 상황과 사업 계획을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그리고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님, 한국 투자자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한국 합작으로 친환경 스마트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것은 어떨까요?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 중립 정책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라면 규제에서 예외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에서 투자자 미팅이 열렸습니다. 도윤은 저를 한국으로 초대했죠. 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유명 건설사, 금융기관, 연기금 담당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도윤은 유창한 프레젠테이션으로 중국 마이너스 한국 합작 프로젝트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놀랍게도 미팅 직후 5곳의 기관에서 투자 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총 5억 달러 규모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리우그룹은 인수합병 시도를 철회했고 중국 정부도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며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큰 투자자들을 모을 수 있었소? 아버님, 한국은 해외 건설 수주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중동, 동남아시아에 이어 이제 중국 시장에도 관심이 많아요. 특히 친환경 기술은 한국이 자신 있는 분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편견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국보다 작다고 해서 결코 깔볼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배울 점이 많은 나라였죠. 그리고 제 사위는 그런 한국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회사 위기를 넘긴 후 도윤과 장일잉은 저를 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한중 합작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보여주고 싶다는 이유였죠.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위를 차지했다는 공항은 정말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어요. 입국 심사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단 1분 만에 끝났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였죠. 도윤의 집은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놀란 것은 첨단 시스템이었어요. 음성만으로 조명, 온도, 음악까지 모두 제어되는 스마트홈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헬스장, 수영장, 도서관까지 있어 마치 호텔 같았어요. 아버님, 이런 스마트홈 기술을 저희가 중국 프로젝트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르고 IT 인프라가 가장 발달한 나라예요.
다음 날 도윤은 저를 자신의 회사로 데려갔습니다. 회사 건물은 유리와 철골로 지어진 현대적인 디자인이었어요. 내부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일하는 모습,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회의실, 그리고 직원 복지 시설까지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서울의 유명한 한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한식의 다양함과 정갈함에 감탄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음식점 예약부터 결제까지 모두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되는 편리함이었습니다. 중국의 결제 시스템도 발달했지만 한국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은 또 다른 차원이었어요. 마지막 날, 도윤은 저를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경복궁과 인사동으로 안내했습니다. 600년 역사의 궁궐이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 현대적인 빌딩들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인사동에서는 전통 공예품과 현대 미술이 공존하는 갤러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서울에서의 3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눈이 많이 열린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무엇보다 도윤이 그런 나라를 대표하는 인재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40년 넘게 가지고 있던 편협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존경하게 되었고 제 사위 도윤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회사 임원들을 소집했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전하고 중국-한국 합작 프로젝트의 비전을 제시했어요. 처음에 임원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제가 가져온 자료와 계획서를 보고 모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을 작게 봤소. 하지만 그들의 기술력과 경영 방식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이번 합작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미래를 위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한 달 후 베이징 시내 최고의 호텔에서 한중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중국 정부 고위 관료들과 한국 대사까지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어요. 도윤과 제가 나란히 서서 협약서에 서명하는 모습이 모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장 회장님,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한국과 중국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아시아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상징적인 프로젝트가 될 겁니다. 도윤의 말처럼 이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중국의 광활한 부지와 자본력, 한국의 첨단 기술과 디자인 감각이 만나 아시아 최고의 친환경 스마트시티가 탄생했어요. 이 성공을 바탕으로 저희는 다른 도시들로도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더 놀라운 변화는 제 개인적인 삶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저는 매주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절이면 온 가족이 한국에서 모이는 새로운 전통도 생겼죠. 도윤의 부모님과도 가까워져 마치 오랜 친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님, 처음에는 한국인이라고 저를 무시하셨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날 도윤이 농담처럼 물었을 때 저는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편협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내 진짜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허허. 녹색 여권 하나가 제 인생과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국적과 문화의 차이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의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여권 파워를 통해 한국에 대한 편협한 시선을 접게 된 장외일웅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여권의 힘을 직접 느껴보신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은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